지금 당신은 너비 8,000m 크기의 작은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태양이 130만 개의 그런 바위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크기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이 4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광대함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은하가 우주 바닷속의 모래알 한 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래알 하나하나에는 수백억 개의 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사진 찍거나 상상한 모든 은하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의 1%도 채 안 되는 크기에 눈에 보이는 거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주의 진정한 규모는 단순히 놀라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모든 직관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현실감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을 즐긴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이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몸부터 살펴보죠. 대략 키가 1.8m, 즉 6피트입니다. 그 키는 당신의 뇌가 앞으로 만날 모든 거리들을 해석하는 기준선입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 모퉁이 가게까지 걷는 거리, 도심을 운전하는 거리, 모두 뇌가 처리하는 거리입니다. 이 모든 측정치는 인간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진화한 뇌가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물 공급원까지의 거리, 사냥터의 길이, 강을 건너는 너비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진화는 발걸음으로 측정되는 세상에 대한 공간 감각을 만들어냈고 그 감각은 이제 거의 무용지물이 될 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2,717피트입니다. 인간 기준으로 보면 인상적이죠. 약 450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 기초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목이 뻐근하고 비율 감각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르즈 칼리파는 가시적인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해수면보다 29,032피트 높이 솟아 있습니다. 10개의 부르즈 칼리파를 차례로 쌓아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정상에 오른 등반가들은 지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위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변하고 지구의 곡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천 명의 몸을 부서뜨린 이 산은 그 위치에 있는 행성의 표면 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직경은 8,000m 조금 넘습니다. 만약 차를 몰아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고속도로 속도로 가로지른다면 약 5일이 걸릴 것입니다. 적도 둘레는 약 24,900m에 달합니다. 55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는 멈추지 않고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데 45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 숫자는 비교적 감당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면 온 세상을 돌 수 있습니다. 뇌는 그 거리 거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견디죠. 이제 표면을 떠나봅시다. 국제 우주정거장은 지구에서 약 250마일 높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은 90분마다 한 바퀴를 돌며 초속만 7,500마일로 행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보면 지구는 대부분의 시야를 차지합니다. 아래로 대륙들이 흘러가고 허리케인들이 흰핀 휠처럼 회전하며 파란 바다 위를 돌고 있습니다. 행성은 거대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거장은 대기권 바로 위에서 떠다니며 지구의 가스껍질 가장자리를 스치는 수준입니다. 만약 지구가 농구공이라면 우주정거장은 표면보다 4분의 1인치도 차에 높지 않게 돌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보려면 확대경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만큼 인류의 우주 연구 거주가 지구 표면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은 평균 거리 23만 8,900m의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이해하려면 30개의 지구를 나란히 세운 것,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일렬로 늘어선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달은 그 선의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이 지구 궤도를 떠나 달로 향했을 때 그 여정은 대략 3일이 걸렸습니다. 절대적 공허를 가로지르며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회색으로 가득 찬 충돌구가 있는 세계가 서서히 앞 유리창에 나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우주인들은 인류가 지금껏 가본 적 없는 먼 거리로 떠났습니다. 통신은 약 1.3초의 지연을 겪으며 지구와 달 사이를 오갑니다.
빛이 그 간격을 넘는데도 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1.3초의 지연은 당신의 직관에 처음 균열을 일으킵니다. 전화 걸 때 즉각 반응을 기대하지만 달 거리에서는 빛의 속도마저 지연을 만들어냅니다. 질문을 하고 1.3초를 기다리고 답이 돌아오기를 또 1.3초 기다리세요. 거의 3초의 왕복 시간 동안 전화 통화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에 불과합니다. 지구와의 가장 가까운 주요 대상일 뿐이죠. 이보다 더 멀리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약 9억 3천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은 이 거리를 천문 단위라고 부르며 태양계 내 모든 것을 측정하는 표준 기준입니다. 9억 3천만 마일. 만약 60마일의 속도로 차를 몰아 태양까지 가지 않고 연료와 음식, 잠을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약 177년이 걸립니다. 미국 내전이 끝나기 전부터 출발해야 도착할 수 있겠죠. 민간 제트기라면 약 19년 동안 연속 비행이 필요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그 거리를 커버하는 데 8분 20초가 걸립니다. 태양을 볼 때마다 당신은 8분 전에 있었던 태양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지금 태양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8분간 그 빛과 온기를 느끼다가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태양 자체는 엄청납니다. 직경이 86만 4천 마일이나 되니까요. 그 너비를 109개의 지구로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부피는 약 130만 개의 지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한다. 모든 행성, 모든 달, 모든 소행성, 모든 해성, 그리고 우리의 별을 도는 모든 먼지 알갱이들은 태양 자체에 비하면 거의 반올림 오차에 불과하다.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기체 거인으로 다른 모든 행성을 합쳐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하지만 여전히 태양보다 대략 1000배 적은 질량이다. 지구는 뜨거운 용광로를 둘러싼 해자에 불과하며 그 용광로는 자신의 중력 범위 내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하지만 태양의 중력 범위는 우리가 익숙한 행성들을 훨씬 넘어 확장된다. 이곳에서 지구의 직관은 완전히 무너진다. 화성은 태양에서 평균 1억 4,200만 마일, 대략 1.5 천문 단위 떨어진 곳을 공전한다. 화성과 지구가 태양의 같은 쪽에 가까이 있을 때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약 3,400만 마일로 좁혀진다. 그 최소 거리에서도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무선 신호는 그 공허를 가로질러 3분 이상이 걸린다.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화성의 탐사로에 명령을 보내는 우주선 조종사들은 왕복 응답을 기다리는데 6분에서 44분까지 소요된다. 공전 위치에 따라 탐사선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구의 실시간 지시에 의존할 수 없다. 이 거리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5.2 천문 단위 떨어져 있는데 이는 약 48억 킬로미터에 해당한다. 토성은 9.5 천문 단위에 위치한다. 이 외곽 행성들은 태양광이 희미해진 차가운 어둠의 영역에 존재한다. 토성 거리에서 태양광은 지구보다 약 100배 더 희미하게 보인다. 토성의 위성 중 하나에 서 있는 인간은 태양을 밝게 빛나는 별로 보며 우리가 알고 있는 타오르는 원반이 아니다. 토성 궤도를 도는 카신이 우주선의 신호는 지구까지 67분에서 85분이 걸린다. 그 관측 자료는 우주선이 기록한 것보다 더 1시간 이상 후에 과학자들의 화면에 도착한다. 토성의 고리 사진이 파사데나의 모니터에 나타났을 때 우주선은 이미 수천 마일을 벗어난 곳에 있었다. 천왕성은 대략 19 천문 단위, 해왕성은 약 30 천문 단위 떨어져 있다. 해왕성 거리에서 태양은 밝은 별과 구별하기 어려운 빛의 점으로 축소된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4시간 이상이 걸린다.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여행하는 우주선, 예를 들어 보이저 2호는 12년이 걸렸다. 대부분 텅 빈 공간을 지나 가스 거인과 그 위성들, 방사선 벨트와 자기장을 지나 점점 더 깊이 확장되는 태양계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12년의 비행이었다. 보이저 임무는 인류의 우주 규모 인식을 새롭게 썼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에 발사되었다. 2026년 초까지 48년 이상 여행했고 태양으로부터 약 165 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 도달했다. 이는 150억 마일 이상에 해당한다. 보이저 1호는 존재하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물이다. 2012년 8월
태양이 내뿜는 충전 입자의 거품인 헬리오스피어의 경계를 넘어서 처음으로 성간 우주에 진입했다. 150억 마일은 모든 것의 끝처럼 들리지만 이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 중력의 진정한 외곽 경계선이다. 이 이론상의 얼음 천체 껍질은 태양계 주변을 약 2,000 천문단위에서 10만 천문단위까지 확장된 구상하는 광대역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어진다. 10만 천문단위는 약 1.6 광년이다. 오르트 구름은 매우 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천체들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수백만 년이 걸린다. 이 먼 저장소에서 안으로 떨어지는 해성들은 긴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지나가며 수만 년 또는 수백만 년 후에야 돌아올 수도 있다. 보이저 1호의 현재 속도인 약 3만 8천 마일 시로는 이 우주선이 오르트 구름의 내부 가장자리까지 도달하는데 약 500년이 걸릴 것이다. 이 구름 전체를 통과하는 데는 약 3만 년이 걸린다. 인류 문명은 대략 1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이저는 우리 태양계 내의 한 구조를 건너는데 인류 기록 역사의 3배에 달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1.6 광년에 달하는 오르트 구름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추리로 4.24 광년 떨어져 있다. 이는 빛이 시속 6억 7천만 마일로 달릴 때 여기서 저기까지 4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다. 우리의 가장 빠른 전령인 보이저 1호가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도달하는데 약 7만 3천 년이 걸릴 것이다. 7만 3천 년. 마지막 빙하기는 약 1만 1700년 전 끝났다. 보이저가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려면 빙하기 여러 차례를 끝없이 지나야 한다. 그 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태양을 골프공 크기로 줄이고 그 위에 놓으면 지구는 15피트 거리의 미세한 모래알일 것이다. 목성은 약 77피트 떨어진 작은 P형 행성으로 돌고 있으며 해왕성은 450피트 거리의 작은 P형 행성이다. 오르트 구름은 거의 300m씩 사방으로 뻗어 있으며 작은 공 한 개를 둘러싼 작은 주의 크기에 해당하는 중력 영역이다. 프록시마 센추리. 가장 가까운 이웃 골프공은 약 750m 떨어져 있다. 두 작은 구체 사이에 절대적인 빈 공간인 750마일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성간 이웃이다. 이것이 별들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리다. 이 공허함이 태양계의 진정한 성격을 정의한다. 이 행성들은 교과서 도표에 그려졌을 때 알록달록한 궤도선에 깔끔하게 배열된 채로 볼 때 마치 붐비는 가족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도표들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페이지에 맞추기 위해 거리를 수천 배로 압축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태양계는 거의 완전히 진공 상태입니다. 네페르투니의 궤도 내 공간에 무작위로 다트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어떤 행성이나 위성, 소행성을 맞출 확률은 극히 미미해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깊이 끈질기게 압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 안의 존재물은 광활한 공허 속에 흩어진 작은 점들에 불과하며 이를 크다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태양계 너머로 지나간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은 이 공허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33,000 AU 떨어진 명왕성 근처에서 만남을 가진 후 뉴 호라이즌스는 케이퍼 벨트, 네페르투니 너머의 얼음 천체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2019년 1월 약 44,000 AU 거리의 작은 접촉 이중 천체 아로스 아로아스를 지나쳤습니다. 아로아스 이후 뉴 호라이즌스는 점점 더 텅 빈 공간을 계속 날아갑니다. 그 장비들은 미약한 태양풍 입자와 우주 먼지 알갱이의 희미한 속삭임까지 감지합니다. 이 환경은 자연이 허락하는 한 거의 완벽한 무에 가깝습니다. 온도는 절대 0도보다 몇십 도 정도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햇빛은 희미한 점으로 희미하게 빛나며 주변 별보다 조금 더 밝을 뿐입니다. 우주선은 완전히 혼자이며 수조 평방 마일에 달하는 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정량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는데 잠시 멈춰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태양계 내 물질의 평균 밀도는 모든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의 질량을 모두 모아 구름권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균등하게 퍼뜨린다면 거의 완전한 진공에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태양은 사실상 모든 질량을 차지하며 전체 부피의 조크, 농담처럼 작은 부분만 차지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공간, 은유적 공간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3차원 공허입니다. 수십억 마일에 걸쳐 사방으로 확장된 광대한 텅 빈 공간입니다. 이것이 태양계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물리적으로 탐사하거나 만졌거나 기계를 보내 방문한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모든 아폴로 임무, 모든 화성 탐사차, 목성과 토성, 명왕성의 근접 촬영까지 모두 이 하나의 별의 중력권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인공물이 다른 별에 도달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서 돌아올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광대한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 갇혀 있으며 가장 가까운 섬조차 수만 년이 걸리는 여행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직관의 층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구름권 끝까지의 태양계는 대략 3광년의 직경을 가집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인 은하수는 측정 방법에 따라 대략 10만에서 20만 광년가량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 3만 배 이상 우리 태양계보다 넓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탐사한 것, 사진 찍은 것, 추적한 해성, 통과한 공허 모두 최소 3만 배 이상 더 큰 구조에 들어맞습니다. 만약 태양계가 단일의 소금 알갱이였다면 은하수는 한 개의 농구공 크기 전체를 넘어서 확장됩니다. 우리는 아직 은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는 우리가 지금 오르려는 척도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려 애쓰는 모든 거리, 태양까지의 9,300만 마일, 네페르투니까지의 수십억 마일, 구름권까지의 수조 마일 모두가 다음 단계에서 보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점으로 축소됩니다.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며 태양계 내 거리들은 전혀 인식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반올림됩니다. 대략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의미 있게 확실히 0입니다. 보이어 원호는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 날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어떤 물체보다 더 멀리 간 우주선입니다.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를 담은 황금 레코드를 우주로 내던지는 메시지입니다. 48년간 초속 3만 8천 마일의 끈질긴 여행 끝에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의 0.1%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인류의 물리적 우주 탐사의 총합은 이 정도입니다. 소수점 첫 자리에서 사라질 만큼 작은 비율입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 태양계 전체를 사라지게 하는 간극을 건너게 만듭니다.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별 사이의 간극은 당신의 두뇌가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프로시마 센투리까지 4.24 광년입니다. 이 말들은 마찰 없이 지나갑니다. 단순한 측정값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숫자 뒤에 단위가 붙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위인 광년은 모든 무거운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이 도전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1광년은 대략 58조 8천억 마일에 해당합니다. 이를 4.24배 하면 프로시마 센투리까지의 거리는 약 25조 2천억 마일에 달합니다. 전체를 풀어 쓰면 그 숫자는 눈앞이 흐려질 만큼 길게 늘어섭니다. 25 뒤에 12개의 0기 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까운 별, 우리 별자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핵연료의 점입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더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의 성간 매질은 태양계 사이의 진공과는 다릅니다. 태양계 내부가 더 비어 있습니다. 태양의 태양풍은 우주를 전기 입자로 채웁니다. 희박한 플라즈마는 거리와 함께 희미해지지만 헬로프, 경계선에 도달할 때까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경계 너머에는 성간 공간에는 대략 1cm당 한 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비교를 위해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공기는 약 25경 분자들이 입방 센티미터당 들어 있습니다. 그 두 숫자 사이의 차이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성간 공간이 지구의 어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나은 진공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그 공허 속에 아무 보호 장치 없이 서 있다면 당신은 어둠에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둘러싸여 있지 않을 것이다. 별들 사이의 공간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진정한 공허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 공허는 무피추리가 아니다. 거대한 분자 수소 구름이 별들 사이를 떠돌며 일부는 수십 광년에 이르는 크기를 자랑한다. 이러한 분자 구름은 별의 산실로 가스가 자신의 중력 아래에서 천천히 축적되다가 일부가 붕괴,
즉 가열되어 핵융합을 일으키는 지역이다. 밤하늘에서 본 모든 별은 바로 이 구름들 안에서 탄생하였다. 태양 자체는 약 46억 년 전에 존재하지 않던 분자, 구름 내의 붕괴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지구가 되고 너가 된 물질은 한때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철 원자들이 우주의 오래된 별들 사이의 공허 속에 흩어져 있던 상태였다. 이것은 시적처럼 들리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실이다. 너의 피 속 철은 수십억 년 전에 초신성 폭발로 폭발한 거대한 별의 핵에서 만들어졌다. 너의 뼈 속 칼슘은 다른 유형의 별 폭발에서 생성된 것이다. 너가 숨 쉬는 산소는 또 다른 별의 화로에서 융합된 것이다. 너는 은유적으로 별가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원소들로 구성된 것이다. 별들 사이의 공허는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행성과 사람의 원료가 수광년과 수십억 년의 우주적 시간을 넘어 운반된 매개체이다. 그러나 그 4천억 개의 별들 모두가 다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집단 내 숨겨진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태양은 노란 외성으로 중년의 온화한 온도와 중간 밝기를 지닌 별로 약 100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타다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른 후 결국 지구 크기의 백색 외성으로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우주적으로 가장 평범한 별의 일종으로 매우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으며 많은 범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적색 외성은 은하의 가장 흔한 별로 전체 별 집단의 약 70%에서 75%를 차지한다. 이들은 태양에 비해 작고 희미하며 차갑고 표면 온도는 대략 3000에서 4000 켈빈 사이이다. 이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은 태양 질량의 8%에 불과하여 핵내 수소 융합을 유지하기에 거의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빛남이 부족한 대신 긴 수명으로 보상한다. 적색 외성은 연료를 매우 천천히 태우기 때문에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오래 수조 년 동안 빛날 수 있다. 지금까지 불을 붙인 적색 외성은 아직도 타고 있으며 하나도 죽을 시간이 없다. 이 희미하고 인내심 강한 별들은 은하 내에서 가장 많은 존재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드문이 빛나는 거인들이 지배한다. 은하의 진정한 집단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 반대 극에는 푸른 초거성들이 있다. 핵연료를 몇백만 년 만에 모두 태우는 매우 거대하고 뜨거운 별들이다. 푸른 초거성은 태양보다 50배 또는 심지어 100배 더 무거울 수 있으며 표면 온도는 3만 켈빈을 넘는다. 이들의 광도는 태양보다 수십만 배 더 밝다. 하나의 푸른 초거성은 초록별 무리보다 1초당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격렬함이 그들의 파멸을 초래한다. 이 별들은 빠르게 살아가며 무거운 원소들을 핵에서 융합하는데 결국 철에 도달하면 핵융합이 더 이상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다. 핵이 붕괴되면 외부층이 폭발하여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며 이 폭발은 잠시 동안 은하 전체를 빛나게 할 수 있다. 남는 것은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는 중성자별을 남기고 이들은 매우 밀집되어 있어 티스푼 하나의 물질이 지구 표면에서 약 6억 톤의 무게를 가질 정도이다. 가장 무거운 것들은 블랙홀을 남기는데 이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공간의 영역이다. 중성자별은 은하 내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로 태양 질량의 약 1.5배를 12m 크기의 구에 압축시킨 것이다. 이들의 밀도는 물보다 100조 배 이상 높다. 표면은 철핵의 결정 격자로 덮여 있으며 이 물질은 지구에서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단단하다. 일부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하며 우주를 가로지르는 빛의 광선을 발사하는 펄서이다. 이들은 신호가 매우 정밀하여 원자 시계와 경쟁할 정도이다. 또 다른 것들은 지구보다 1조 배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약 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신용카드의 정보를 지우기에 충분하다. 이 자기장 강한 별들은 때때로 매우 강렬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며 하나의 폭발만으로 지구의 자기권을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압축할 수 있다. 은혜는 약 1억에서 10억 개의 중성자별과 수백만 개의 별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며 모두 은하의 130억 년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거대한 별들의 흔적이다. 이 시체들은 은하의 원반과 성운을 떠돌며 주변 물질과의 상호작용 또는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보인다.
너는 몇 광년 거리의 블랙홀을 지나치면서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적색 외성과 푸른 초거성 사이에는 각각 고유한 질량, 온도, 광도, 수명이 있는 광대한 별 유형의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다. 태양보다 약간 시원한 주황색 외성, 약간 더 뜨거운 흰색 주계열성, 핵수소를 소진하고 태양의 수백 배 크기로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 외부층을 행성상 성군으로 흩뿌리며 수소 핵을 소모한 별들, 빛나는 가스껍질이 성군으로 확장되어 성간 공간으로 흩어지고 새로운 별 세대를 위한 원료를 공급한다. 은하는 재활용 엔진과 같다. 별은 가스로 형성되어 수백만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연소하며 죽을 때 풍부한 물질을 우주로 방출하고 그 물질은 다시 중력에 끌려 다음 세대로 모인다. 각 세대는 이전보다 약간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의 화학 성분이 점차 풍부해진다. 이 풍부화 덕분에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 빅뱅 후 남은 거의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 형성된 1세대, 별은 암석, 철, 물을 구성하는 무거운 원소가 아직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 암석 세계를 품지 못했다. 수십억 년에 걸친 별의 핵합성과 초신성, 이 별들의 바람이 무거운 원소들을 성간 공간에 흩뿌리면서 은하의 화학 조성은 복잡한 화학과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풍부해졌다. 지구는 후대 별 세대의 산물이다. 태양이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별 세대가 살아있고 죽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다. 행성은 드문 호기심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한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700개가 넘는 확실한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수천 개의 후보를 식별했으며 15만 개 이상의 별의 밝기를 모니터링하여 별 앞을 지나는 행성에 의해 생기는 작은 빛의 감소를 관찰했다. 케플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은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은하수의 모든 별은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품고 있으며 많은 별은 여러 개의 행성을 갖고 있다.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 영역인 거주 가능 영역 내의 암석 세계는 희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 내에서 수십억 개에 달할 수 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이들 세계의 대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서식 가능성이나 생물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화학적 신호를 찾고 있다. 이미 여러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검출되었다. 생명 신호 가스, 즉 생물학적 과정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기 화학물의 조합을 찾는 것은 다음 큰 도전이다. 만약 그런 신호가 발견된다면 이는 은하수에는 4천억 개의 별과 수십억 개의 암석 행성을 가진 은하뿐만 아니라 생명이 독립적으로 여러 세계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하의 규모는 단순히 거리와 별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척도다. 각 별은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용광로이며 이 용광로는 다른 세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각각의 세계는 수십억 년 동안 진행된 화학 실험이며 4천억 개의 실험이 20만 광년에 걸쳐 130억 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은하가 생명의 화학에 대해 수행한 실험의 수는 너무 많아 다른 곳에 생명의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조건들이 얼마나 자주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질문이다. 이제 시야를 넓혀보자. 태양은 은하수 내 약 4천억 개의 별 중 하나다.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은하의 많은 부분이 빛을 차단하는 밀집된 먼지 구름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적외선 조사와 통계 모델링은 1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며 최근 분석은 더 높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별들 각각은 자신만의 중력 구역과 행성, 위성, 해성들을 품고 있다. 어떤 별은 우리 태양처럼 홀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별은 이중 또는 삼중 시스템으로 존재하며 중력으로 묶인 두 세개의 별이 공동 질량 중심을 돌기도 한다. 이 중 상당수, 아마도 대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 4천억 개의 별은 지름이 10만에서 20만 광년에 달하는 구조에 퍼져 있다. 전통적인 교과서 수치는 10만 광년이었지만 지난 10년간 별의 흐름과 성단 별 조사 연구를 통해 그 추정치는 크게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별의 원반, 즉 모든 예술가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밝은 나선 구조는 대략 10만 광년을 뻗어 있다. 그러나 은하는 밝은 별들이 희미해지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희미한 별 집단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원반 너머까지 확장되고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중력 구조인 암흑물질의 성우는 적어도 25만 광년 더 멀리까지 뻗어 있다. 은하수의 중력 영향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은하라고 부를 때 상상하는 빛나는 원반보다 훨씬 크다. 그 원반은 너비에 비해 놀랍도록 얇다. 태양 위치에서의 별 원반 두께는 약 2000 광년 정도이며 가장자리에서는 확장되고 중심부에서는 두꺼워진다. 직경과 두께의 비율은 은하를 작은 디스크보다 더 평평하게 만든다. 만약 은하를 전역 접시 크기로 축소한다면 원반은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을 것이다. 이 극단적인 평평함은 은하의 회전에 기인한다. 피자가 돌 때 평평해지듯 은하의 회전하는 질량은 수십억 년에 걸쳐 얇은 평면으로 정착했고 그곳에 대부분 별, 가스, 먼지가 집중되어 있다. 태양은 은하 중심을 약 2만 6천 광년 거리에서 공전하며 이는 우리가 은하의 핵과 가시적인 디스크의 외곽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하의 나선팔 중 하나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오리온 팔 또는 지역가지라는 구조에 속해 있는데 이 팔은 더 큰 페르스스 팔과 사수자리 팔 사이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우리의 위치는 특별하거나 중심부에 있지 않으며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밀집된 도시, 중심지나 드문 농촌 외곽이 아닌 그 중간에 자리한 조용한 주거 지역에 살고 있으며 별들이 몇 광년 간격으로 흩어져 있고 밤하늘에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수의 별들이 보여서 감각을 압도하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 은하 중심은 무서운 밀도와 폭력의 장소입니다. 핵 주변의 별들은 우리 동네보다 수천 배 더 촘촘히 밀집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은하 중심 근처에 별을 공전한다면 밤하늘은 너무 많은 밝은 별들로 빛나서 진정한 어둠이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별빛만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위험과 함께합니다. 별과의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잦아지고 중력 교란으로 인해 행성의 궤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인근 초신성 폭발과 중심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모든 것을 치명적인 에너지로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정중앙에는 사수자리 A별이 있는데 이는 약 400만 태양 질량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물체는 수십 년에 걸친 정밀한 관측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개별 별들을 추적하며 그 궤적을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S2라는 별은 사수자리 A별을 16년마다 한 바퀴 돌며 가장 가까운 접근 시속 약 2%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궤도 속도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무겁고 조밀한 천체는 블랙홀 외에는 없습니다. 2022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협력단은 사수자리 A별이 최초 직접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이는 블랙홀 주위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가스의 빛나는 고리와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수십 년에 걸친 간접 증거들이 밝혀낸 사실과 일치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질량에도 불구하고 사수자리 A별은 다른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에 비하면 놀랄 만큼 조용합니다. 일부 은하 중심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천 광년 높이로 제트 형태의 물질을 방출하고 은하 전체의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수자리 A별은 현재 매우 조용하며 거의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하 평면 위아래로 확장된 거대한 고에너지 가스의 부푸름인 베르미 버블이라는 구조의 관측은 수백만 년 전 사수자리 A별이 격렬한 활동 시기를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시기에 발생한 폭발들은 가스 분포를 수만 광년에 걸쳐 조각했을 것입니다. 그 괴물은 잠들어 있지만 항상 잠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하는 회전하지만 단단한 바퀴처럼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중심에서 먼 별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공전하며 이를 차등 회전 디퍼런셜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을 약 51만 5천 마일시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에서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기간을 은하의 년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현재 위치해 있었던 마지막 때에는 공룡이 지구에 나타나기도 전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복잡한 생명체가 물고기였던 시기였습니다.
태양계의 전체 46억 년 역사 동안 태양은 약 20번의 은하 공전만을 완료했습니다. 은하는 지질학적 시대보다 훨씬 긴 시간 단위로 움직이며 자등 회전은 은하의 독특한 나선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나선팔은 영구적인 구조가 아니며 같은 별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는 밀도파로 별과 가스가 일시적으로 밀집하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영역입니다.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느려지고 군집하는 것과 비슷하게 별들은 나선팔 내부와 팔 사이를 오가며 공전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밀집됩니다. 나선 패턴이 지속되는 이유는 밀도파 자체가 별보다 다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수십억 년 동안 나선형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별들은 높은 가스 밀도가 그들을 중력 붕괴로 이끄는 팔 내부에서 더 자주 형성됩니다. 그래서 나선팔은 팔 사이 공간보다 더 밝게 빛나며 젊고 뜨거운 빛나는 별들과 최근 형성된 성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밝은 디스크 너머에는 고대 별, 구상성단, 엄청난 양의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광대한 구형 성단이 존재합니다. 구상성단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별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결합된 밀집된 구형 구조입니다. 우리 은하는 약 150개의 알려진 구상성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은하 평면 위아래로 멀리 궤도를 돌면서 은하의 총 중력 질량을 보여주는 길을 그립니다. 이 성단들은 은하 내 가장 오래된 천체들로 120억에서 130억 년의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하가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기 이전 우주가 아직 젊던 시기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별의 흐름, 스텔라 스트림스바그, 또 은하의 구름 속을 가로지르며 이 유령 같은 별의 강은 은하의 진정한 범위를 이해하는 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별의 흐름은 우리 은하의 중력이 작은 은하 또는 구상성단을 포획하여 끊어지게 할 때 형성되며 이 별들은 길고 가는 흔적을 남기며 수십억 년 동안 은하 구름을 따라 돌다가 결국 흩어집니다. 사수자리 흐름이 가장 뚜렷한 예이며 마치 리본이 공을 감싸듯 은하 전체를 여러 번 감싸 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지도화하면 그들이 이동하는 중력장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그 장은 보이는 원반을 훨씬 넘어 확장되어 있다. 가장 멀리 알려진 흐름 속 별들은 은하 중심에서 20만 광년이 넘는 거리에서 공전한다. 더 이들의 존재는 우리 은하의 중력 영향력, 즉 그 진정한 물리적 범위가 적어도 그만큼 멀리 뻗어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암흑 물질 덕분에 가능하다.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의 약 85%는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존재는 전적으로 중력 효과를 통해 추론된다. 외곽의 별들은 가시적인 질량만으로 예상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전한다. 만약 이들 외곽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암흑 물질의 수호체에 의한 추가 중력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은하간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암흑 물질은 이 부족한 중력을 제공한다. 그것은 빛나는 원반을 훨씬 넘어 확장된 구형의 후광, 즉 은하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고치 모양을 형성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총 질량은 약 1조 5천억 태양 질량에 달하며 그 대부분은 별이나 가스보다 암흑 물질 후광에 존재한다. 사진 속에서 보는 밝고 아름다운 은하는 그 위에 얹힌 보이지 않는 케이크의 거치기일 뿐이며 이는 그 무게가 10배나 더 무겁다. 즉,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답은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빛나는 원반의 크기는 대략 10만 광년이고 알려진 별 후광은 20만 광년을 넘으며 암흑 물질 후광은 30만 광년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 중력의 영향권, 즉 은에 묶여있는 물체들이 그 안에 머무르는 영역은 사용되는 모델에 따라 50만 또는 100만 광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만약 전체 암흑 물질 후광을 포함한다면 우리 은하는 전혀 평평한 원반이 아니라 중심에 얇고 밝은 원반이 박혀있는 거대한 구형 구조에 가깝다. 그리고 그 진정한 방형은 천문학 포스터를 채우는 가시적 부분을 훨씬 능가한다. 최근 발견들은 이 확장된 그림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3년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게이아 우주 관측소는 우리 은하 내 거의 20억 별의 정확한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이 전례 없는 데이터 세트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별 무리들을 드러내고 나선팔의 3차원 구조를 새롭게 지도하며 은하의 원반이 한쪽은 위로, 다른 쪽은 아래로 휘어진 왜곡된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왜곡은 약 16만 광년 거리의 위성 은하인 큰 멜레닉 구름과의 중력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 거리에서도 큰 멜레닉 구름의 중력 당김은 은하 원반의 모양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하며, 이는 우리 은하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끊임없이 중력적 이웃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큰 멜레닉 구름과 작은 멜레닉 구름은 가장 두드러진 위성 은하로 남방우에서 희미한 빛덩어리로 맨눈에 보인다. 그러나 우리 은하는 적어도 60개의 알려진 위성 은하를 가지고 있으며 깊은 조사에서 아직도 새롭고 희미한 은하들이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은 몇백만 개의 별만을 포함하는 작은 외소 은하들이지만 이들의 공전 궤도는 그들이 반응하는 총 중력 질량을 드러낸다. 이 위성 은하와 그들이 남긴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 은하의 전체 질량과 범위를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위성 은하의 발견은 은하의 중력적 범위를 조금씩 더 멀리 확장시키고 있다. 우리 은하는 또한 은혜를 먹는 은하이다. 너무 가까이 떠돌던 작은 은하들을 삼키며 성장한다. 현재 사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가 삼켜지고 있는 중이다. 아예 은하는 이미 긴 별 무리의 흐름으로 늘어나 은하 후광을 감싸고 있으며 몇천 년 내에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고 별들은 모두 우리 은하의 구성원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다. 화학적 서명과 궤도 데이터를 이용한 우리 은하의 별 군집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은 여러 과거 병합의 증거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약 100억 년 전 은하 질량의 4분의 1 정도인 은하가 충돌하여 병합한 게이아 엔셀라두스 병합 사건이다. 그 고대 은하의 잔재는 오늘날 화학적 조성과 궤도 특성이 우리 은에서 태어난 별들과 다른 독특한 별 무리로 후광에서 감지된다. 우리 은하는 수십억 년에 걸친 중력적 축적과 작은 시스템들의 격렬한 소비를 통해 형성되었다. 이 모든 것, 4천억 개의 별, 나선팔, 중심 블랙홀, 별 흐름, 암흑 물질 후광, 삼키는 위성 은하들, 그리고 과거 병합의 고대 잔재들이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있다. 이 하나의 구조는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약 2조 개의 은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방금 흡수한 이 사실, 거리, 질량, 시간 척도는 이 2조 은하 각각에 동일하거나 더 큰 규모로 적용된다. 어떤 은하는 우리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는 훨씬 크며 1조 이상의 별을 품고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한 가장 가까운 큰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 거리 역시 독립적인 시간의 계산이 필요하다. 오늘 밤 안드로메다에서 방출된 빛은 250만 년 전에 시작된 여행으로 그 당시 현대 인류의 조상들은 아프리카 평야에서 돌도구를 막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모든 광자는 그만큼 오래된 정보를 운반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는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유령 같은 존재이며 고대 빛에 보존된 이미지, 당신의 종족이 존재하기 전에 나타났던 은하의 초상화입니다. 250만 광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대형 이웃까지의 거리이며 이는 밀키웨이 자체의 직경보다 대략 10배에 이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의 공간은 너무나도 광대하여 전체 밀키웨이, 즉 20만 광년의 인력권력과 4천억 개의 별, 가시적이든 보이지 않든 1조 5천억 태양 질량의 물질 모두를 12번이나 겹쳐 넣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간극입니다. 그 간극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몇몇 희미한 드워프 은하들이 그 사이를 떠다니고 있으며 은하간 가스의 끄트머리들이 밀도는 성간 매질보다 더 낮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간 공허의 온도는 우주 배경 복사 수준에 가까우며 절대 0도보다 몇 도 정도 높은 온도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정한 광야입니다. 행성 사이의 공간도 아니고 별들 사이의 공간도 아니며 은하들 사이의 공간입니다. 너무 깊고 비어 있어서 빛이 우주가 허용하는 가장 빠른 속도로도 수백만 년이 걸려서 건너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는 사실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밀키웨이와 같은 작은 중력 가족에 속하며 이들을 로컬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그룹을 넘어서는 다른 은하단은 수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 너머에는 수억,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이 있습니다. 각 단계가 클수록 거리의 배수는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전 규모는 무의미해집니다. 밀키웨이. 이 거대한 구조는 은하를 설명하는데 두 번째 부분 전체를 사용하는데 빛이 건너는데 20만 년이 걸릴 만큼 방대하며 수조 태양 질량의 물질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별들은 우주가 겨우 10억 년 정도 되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다음 우주 그림의 프레임에서는 하나의 밝은 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태양계, 은하간 공허, 나선팔, 은하성계는 수십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의 빛점으로 압축됩니다. 다음 확장 단계에서는 밀키웨이가 지구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본 모습처럼 작아지고 점점 더 작아지며 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들이운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떠돌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있습니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는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끌어당기며 결합된 상호 중력적 포옹에 묶여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시속 약 25만 마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주의 인내심으로 250만 광년이라는 간극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약 40억에서 50억 년 후 두 은하가 충돌할 것입니다. 그들의 나선팔은 뒤틀리고 암흑물질의 성계도 서로 침투할 것이며 수천억 개의 별들이 10억 년 동안 재배열되어 밀라라는 거대한 타원 은하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충돌은 재앙처럼 들리지만 별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충돌할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그 시점에 태양이 아직 존재한다면 충돌 후에도 그와 행성들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은하 중심을 돌며 새로운 궤도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하 충돌의 폭력은 중력에 의한 것이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구조를 재형성하지만 제 구성 요소들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의 충돌은 지역적 사건으로 두 이웃 은하 사이의 개인적 중력적 드라마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 두 은하가 결합하는 일이 우주적 큰 그림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사건이 되도록 충분히 멀리서 확대해야 합니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는 로컬 그룹이라 불리는 중력적 가족의 두 주요 구성원입니다. 이 집단에는 지름이 약 1000만 광년인 공간에 퍼져 있는 80개 이상의 알려진 은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드워프 은하로 몇십억 또는 몇백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희미한 작은 집단입니다. 삼각형 은하 메시의 33락은 세 번째로 큰 구성원으로 약 4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밀키웨이로부터 약 3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로컬 그룹 내의 나머지 은하는 상당히 더 작습니다. 큰 멜레닉 구름은 아마 300억 개의 별을, 작은 멜레닉 구름은 7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드워프 위성들은 별이 너무 적어 깊은 하늘 조사에서야 밀키웨이의 눈부심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컬 그룹은 중력적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멀리 있는 대상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이들 은하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충분히 가깝고 거대하여 그 팽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 사이의 공통 질량 중심을 돌며 가까운 미래에도 함께 묶여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력적 결속이 바로 은하군을 무작위로 흩어진 은하들의 집단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로컬 그룹은 실질적인 구조로서 1천만 광년 너비의 은하들 80개로 이루어진 우주의 가구입니다. 이 집단은 상당한 공동체처럼 들리지만 바로 이웃을 넘어선 곳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비르기우스 은하단은 로컬 그룹에서 약 5,4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1,300개 이상의 알려진 은하들이 모여 있으며 대략 1,500만 광년 크기의 부피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메시의 87이 있는데 이는 초대 질량 블랙홀 6억 5천만 태양 질량을 품고 있으며 이는 밀키웨이 중심의 블랙홀보다 1000배 이상 무겁습니다.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은 메시의 87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대상으로 최초로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이 붉게 빛나는 플라즈마 원반이 그림자 주위를 맴도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가 도달하는 데 5,400만 광년을 여행했으며 이는 빛이 방출될 당시 현대 말의 조상들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처녀자리 성단은 지역 그룹보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의 구조입니다.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질량이 큰 중력 결속체입니다. 이들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개별 은하뿐만 아니라 초고온 가스인 은하단 내부 매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는 성단 형성의 중력 에너지에 의해 수천만 도까지 가열되어 X선 파장으로 빛나며 사실상 모든 성단 은하의 별보다 더 많은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은하는 보이지 않는 뜨거운 플라즈마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으며 거의 5대 1의 비율로 모든 것보다 무거운 성단의 암흑 물질 성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이 은하, 뜨거운 가스, 암흑 물질을 모두 합산하여 천여자리 성단의 총 질량을 계산하면 그 숫자는 약 1.2경 태양 질량에 이릅니다. 이는 태양 1.2경계, 즉 10의 15승 태양과 같은 숫자로 인간의 뇌에는 더 이상 의미가 통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지역 그룹 자체도 천여자리 성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주변의 모든 은하 80개 이상이 약 400km/초의 속도로 천여자리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천여자리 성단을 멀리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천여자리 성단 사이의 간격은 우리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여자리 성단의 중력 영향은 실제하며 측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 공간 내 모든 은하의 움직임을 왜곡시키며 전문학자들이 우주의 팽창률을 측정할 때 신중하게 빼내야 하는 체계적인 속도 성분을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 그룹의 즉각적인 이웃을 떠나기 전에 우리와 천여자리 성단을 가르는 간극, 즉 5,400만 광년의 은하간 공간에서 잠시 멈춰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별들 사이의 거대한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텅 빈 공간이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은하 사이에서 물질의 밀도는 수준이 낮아져 은하간 공간보다 훨씬 붐비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은하 그룹 사이의 은하간 매질은 대략 1에서 10개의 원자가 입방 미터당 존재하며 이것은 입방 센티미터당이 아니라 입방 미터당입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방의 공기에는 약 25조의 분자들이 입방 미터당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 내의 성간 매질은 약 100만 원자 입방 미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간 공간은 그것보다 100만 배 더 비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 그룹과 천여자리 성단 사이의 간극에서 무작위 지점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다면 지구상의 어느 실험실에서도 달성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에 떠 있게 될 것입니다. 온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인 2.7도 켈빈 바로 위에 머무를 것이며 거의 절대 0도에 가깝습니다. 어떤 별도 당신을 따뜻하게 할 만큼 가까이 있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은하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둠은 절대적이고 침묵은 완전하며 고립감은 극단적일 것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은 단순히 흥미로운 대상들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지배적인 물리적 현실입니다. 우주의 지도 위에 무작위로 핀을 꽂는다면 압도적인 확률은 그 핀이 은하 내부가 아니라 은하간 공간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공허입니다. 은하는 예외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드문 물질 응집체들이죠. 우리는 그런 예외들 중 하나에 살고 있으며 이는 우주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 깊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밤하늘은 가장 한가로운 순간조차도 우주의 평균 상태에 비하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공허를 건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인 빛이 천여자리 성단에서 지역 그룹까지 이동하는데 5,400만 년이 걸립니다. 그 빛이 출발했을 때 인도 아대륙은 아직 아시아와 충돌하며 초기 히말라야를 천천히 밀어 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고래들은 막 육상 조상으로부터 진화하기 시작했고 인류 계통의 전체 역사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빛의 여행 시간의 1%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두 포함됩니다. 은하간 간극은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진화적 시간, 지질학적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이처럼 방대한 시간 동안 생명의 나무의 전체 가지들이 자라고 번성하며 멸종하는 동안 단 하나의 광자가 한 은하단에서 다른 은하단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처녀자리 성단 자체도 더 오래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은하단은 단순한 은하의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주에서 가장 질량이 큰 중력 결속체이며 자체 내부 역학, 기상, 암흑 물질 구조를 갖춘 물리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은하단은 중력으로 유지되지만 그 중력 우물은 압도적으로 암흑 물질이 지배합니다. 일반적인 은하단에서 암흑 물질은 전체 질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뜨거운 내부 매질은 약 15%를 기여합니다. 은하 자체, 즉 성단의 시각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화려한 천체들은 단지 5%에 불과합니다. 은하는 장식일 뿐이고 암흑 물질이 구조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이 비율은 여러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관측 우주론에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가장 시각적으로 극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거대한 은하단 근처를 지날 때 은하단의 중력이 빛을 굴절시켜 배경 은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확대합니다. 경우에 따라 왜곡은 아치, 고리 또는 대칭적으로 배치된 여러 배경 은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왜곡의 양은 굽힘을 일으키는 전체 질량을 드러낸다. 이 천문학자들이 관찰된 렌즈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질량을 계산할 때 그들은 일관되게 가시적인 은하와 뜨거운 가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질량을 발견한다. 그 누락된 질량이 바로 암흑물질이다. 지구에서 약 38억 광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총알 은하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암흑물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직접 증거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시속 약 1천만 마일로 충돌한 두 은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돌하는 동안 각각의 은하단에서 나온 뜨거운 가스는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 충돌하여 느려졌고 그 사이에 쌓이게 되었다. 이 가스는 X선 관측에서 은하단 사이에 밝은 집중체로 보인다. 그러나 중력 렌즈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은하단의 대부분 질량은 충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직진해 통과한다. 두 은하단의 암흑물질 성분들은 중력만으로 상호작용하며 유령처럼 서로 통과해 갔다. 그 결과 가시적인 질량과 중력 질량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가스는 가운데에 있고 암흑물질은 바깥쪽에 있다. 이러한 분리는 중력 외에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의 한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총알 은하는 암흑물질의 흔적이 포착된 결정적 증거이다. 은하단을 채우는 뜨거운 가스 자체도 놀라운 성질을 지닌 물질이다. 이 가스는 1억 도에 이르며 대부분의 별보다 훨씬 더 뜨겁다. 이러한 온도에서는 원자가 모두 이온화되어 전자를 잃고 플라즈마를 이룬다. 이 플라즈마는 강렬하게 X선 파장으로 빛난다. 이 은하단 내부 매질은 작은 성분이 아니며 모든 은하의 별보다 더 많은 바리온 질량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의 은하들은 대부분 빛을 제공한다. 가스는 정상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암흑물질에 속하는 중력적 균형을 지배하지 않는다. 차드와 XM, M 뉴턴 같은 X선 관측소는 수십 개 은하단 내에 이 뜨거운 가스 분포를 매핑하여 충격 전선, 차가운 전선, 그리고 대형 은하단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로부터 분출된 제트에 의해 형성된 공동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드러냈다. 이 중심 은하들을 가장 밝은 은하단 은하라고 부르며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들이다. 이들은 수조 개의 별을 포함하며 수십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다. 이 블랙홀의 제트는 수십만 광년을 넘어 주변 매질로 뻗어나가며 엄청난 에너지를 은하단 내부의 가스에 주입하여 냉각과 붕괴를 방지하고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지 않게 한다. 이 블랙홀 활동과 은하단 가스 역학 사이의 피드백 루프는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더 멀리 내다보자. 지역군과 버구, 은하단은 훨씬 더 큰 구조인 라니아키아 최은하단에 둘러싸여 있다. 2014년 천문학자 브렌트 털리가 이끄는 팀이 확인하고 명명한 것이다. 라니아는 대략 5억 광년을 가로지르며 약 1억 개의 태양 질량을 가진 은하 10만 개에 분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은 하와이 언어에서 유래했으며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임이 드러난다. 라니아는 은하수를 셈하지 않고 그들의 운동을 추적하여 지도화되었다.
우주의 모든 은하는 독특한 속도, 즉 가까운 질량 집중체의 중력에 의해 움직이는 특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 수천 개의 은하의 특이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이 털리 팀은 거대한 공간을 가로질러 은하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일관된 유동 패턴을 확인했다. 라니아는 대유인자라고 불리는 하나의 중력적 집중점 쪽으로 수렴하는 은하 운동이 집중된 공간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질량 집중체는 우리 은하의 은하수 평면 뒤에 일부 숨겨져 있으며 라니안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며 수백만 광년 전반에 걸쳐 은하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은하수, 지역군, 버고, 은하단, 그리고 수만 개의 다른 은하와 은하단들이 모두 대유인자로 향하는데 이는 5억 광년 규모의 거대한 중력 배수구의 일부이다. 이 수치는 페이지 위에 정지된 채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느끼려면 라니아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5억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상상해보라. 그때 빛이 출발했을 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복잡한 생명체는 단순한 해양 유기체에 불과했다. 물고기도 아직 진화하지 않은 시기였다. 감브리아기 폭발, 척추동물의 출현, 공룡시대, 포유류의 진화, 그리고 인간 문명의 출현 모두는 그 단 하나의 빗줄기가 최운하단을 통과하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라니아는 혼자가 아니며 다른 최운하단과 접해 있다. 페르스스 물고기자리 최운하단이 라니아에 인접해 있으며 또 다른 최운하단인 셰플리 최운하단은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막대한 중력 영향을 끼친다. 라니아키아 자체는 아직까지도 천문학자들이 지도화하고 있는 더 큰 흐름 속의 일부일 수도 있다. 중력 구조의 위계는 최운하단에 그치지 않고 우주가 포함하는 가장 큰 물질 분포 패턴으로 계속 올라간다. 바로 여기서 우주적 웹이 드러난다. 우주를 벗어나서 수십억 광년의 거리로 퍼져 있는 모든 물질의 분포를 관찰할 수 있다면 우주에 흩어져 있는 은하들이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신 스폰지나 뇌의 신경망 또는 거품 속 비누방울의 무늬를 닮은 방대한 연결된 망, 즉 필라멘트, 벽, 그리고 결절로 이루어진 우주적 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우주적 웹이라 불리며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물질 조직을 나타낸다. 우주적 웹은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결절은 가장 밀집된 영역으로 여러 개의 필라멘트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은하구는 이 결절에서 형성되며 거대한 암흑물질의 집중이 그것을 지탱한다. 필라멘트는 결절 사이를 연결하는 길고 실 같은 다리 모양의 암흑물질과 가스의 구조로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으며 폭은 겨우 1천만에서 2천만 광년에 불과하다. 벽은 넓은 평면 구조를 이루는 거대한 시트 같은 표면으로 필라멘트들이 교차하여 수천 개의 은하를 얇은 층으로 배열한 광범위한 구조이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 사이에는 우주적 공허, 즉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저밀도 영역이 있다. 필라멘트는 우주의 고속도로와 같다. 가스는 암흑물질의 중력에 이끌려 필라멘트를 따라 흐르며 이 힘은 은하군이 성장하는 결절 쪽으로 가스를 밀어낸다. 은하 자체도 필라멘트에 따라 선 모양으로 늘어져 형성된다. 필라멘트 내의 물질은 전적으로 암흑물질만이 아니다. 일반 수소와 헬륨 가스도 이 구조를 통과하며 온도는 10만에서 1천만 도에 달한다. 이 따뜻하고 뜨거운 은하간 매질은 오랫동안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되어 왔지만 관측이 매우 어려웠다. 더 대부분의 장비로는 너무 희미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다. 2025년 초 유럽 남방 천문대에 매우 큰 망원경에 장착된 뮤즈 장비를 이용한 국제 연구팀은 기존에 없던 고화질의 우주적 웹 필라멘트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 이미지는 대략 20억 년 전에 우주와 연결된 두 은하를 연결하는 필라멘트로 길이는 약 300만 광년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구자들은 은하 내 가스와 우주적 웹에 포함된 가스의 경계선을 직접 추적할 수 있었다. 최신 우주 구조 시뮬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관측된 필라멘트는 이론적 예측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는 필라멘트 내 은하간 가스의 희미한 빛을 상세히 촬영한 최초의 사례로 현대 우주론의 근본적인 예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2025년 말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큰 회전 구조 하나를 발견했다.
이는 약 5천만 광년 길이의 매우 얇은 수소 풍부 은하들로 이루어진 체인으로 지구로부터 약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거대한 우주적 필라멘트 내에 위치한다. 이 가는선에 속한 은하들은 필라멘트 자체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으며 이는 무작위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견은 은하들이 어떻게 회전 운동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기존 모델의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우주적 웹이 은하의 회전 방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이전보다 더 큰 규모에서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ISSA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야심찬 우주 구조지도 제작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7월에 발사된 유클리드는 2025년 3월 첫 조사 데이터를 발표했으며 63평방도 구역의 하늘을 관측하여 초기 딥필드 관측만으로도 2600만 개의 은하를 발견하였다. 이 조사 구역 내에서 우주적 웹을 따라 은하들이 큰 규모로 조직된 모습이 이미 드러났으며 은하군들이 수십억 광년의 우주사를 가로질러 필라멘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유클리드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전체 하늘의 3분의 1을 조사하여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 역사 동안 수십억 개의 은하의 형태를 측정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암흑물질 분포의 3차원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초의 주요 우주론 데이터 세트는 2026년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주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그림이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로 드러난 구조들은 경이롭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를 통해 발견된 슬론 대벽은 약 14억 광년 너비로 확장되어 있으며 가장 큰 알려진 일관된 구조 중 하나이다. 수천 개의 은하가 전쟁 같은 배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상당 부분에 걸쳐 있다. 더 큰 구조는 헤라클레스 코로나 리바이알리스 대벽으로 감마선 폭발의 군집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약 100억 광년의 너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규모가 맞다면 빛이 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데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10분의 1 이상이 걸릴 만큼 엄청난 크기이다. 그러나 구조만이 전부는 아니다. 또 다른 절반은 공허, 즉 빈 공간이다. 우주적 공허는 전체 우주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며 대개 1억에서 5억 광년 너비에 이른다. 거의 은하가 없는 이 거대한 저밀도 영역들은 우주 거품 속의 방울과 같으며 저 필라멘트와 벽 사이의 공간으로서 수십억 년 동안 중력의 끈질긴 영향으로 물질이 빠져나간 자리이다. 1981년에 발견된 보트의 공허는 직경이 약 3억 3천만 광년이며 60개가 채 안 되는 은하만을 포함한다. 만약 우리 은하가 이 공허의 중심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큰 은하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강력한 망원경으로만 희미한 점으로 보일 것이다. 밤하늘은 우리가 우주적 웹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공허 내부의 텅 빈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희박한 밀도로 존재하는 암흑 물질이 있어 은하 형성을 위해 충분한 일반 물질을 중력적으로 끌어당기기에 너무 희미하고 드문 가는 필라멘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간이 확장됨에 관계없이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공간을 지배하며 공허는 거의 저항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주 평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풍선처럼 팽창하며 주변 필라멘트로 경계를 밀어내고 있다. 이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공허는 점점 커지고 필라멘트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 밀집 지역과 빈 공간 간의 대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뚜렷해지고 있다. 우주 구조는 점차 해체되어 가며 섬세한 구조는 암흑 에너지의 끈질긴 압력에 의해 늘어나고 있다. 이 모든 구조의 기원은 빅뱅 직후의 최초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 팽창 시기 최초의 몇 분 동안 원시 플라즈마의 밀도에 대한 양자 요동이 거시적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 요동들은 매우 미세했으며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변동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약간 더 높은 밀도를 가진 지역은 중력을 통해 약간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고 약간 낮은 밀도의 지역은 더 조밀한 이유색에서 물질을 잃었다. 수억 년에 걸쳐 이 과정은 증폭되었으며 밀집 지역은 최초의 별로 붕괴했고 이 별들이 모여 은하를 형성하며 은하들은 클러스터로 모여 필라멘트에 정렬되었다. 저밀도 지역은 더욱 비워지며
공허로 확장되었다. 우주구조는 양자잡음에 작용하는 중력 증폭의 최종 산물로 138억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가시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들은 가장 작은 물리적 요동에서 자라난 것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가 겨우 38만 년 되었을 때의 이러한 요동들을 보여주는 스냅샷이다. 코브, 와프, 플랑크와 같은 위성들은 전체 하늘에 걸친 미세한 온도 변화를 매핑하여 미래 구조의 씨앗들을 드러냈다. 온도가 더 높은 곳은 약간 더 밀집된 지역에 대응했고, 더 낮은 곳은 덜 밀집된 지역에 대응했다. 과학자들은 이 측정된 패턴을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입력하여 중력,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일반 물질이 수십억 년에 걸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델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우주는 관측된 우주와 놀라울 만큼 일치하는 우주 구조를 생성한다. 필라멘트는 실제와 같은 크기와 밀도에서 형성되며 공허도 동일한 크기와 빈 공간을 갖는다. 은하군집은 노드에서 출현하며 질량과 온도가 유사하다. 이 이론과 관측 간의 일치는 현대 우주론의 큰 업적 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주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보이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 일부 관측된 구조들은 시뮬레이션이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크거나 극단적으로 보인다.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라티스 대벽이 그 크기가 확인된다면 이는 표준 우주론 모델이 예측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슈퍼공허, 예를 들어 KBC 공허는 직경이 약 20억 광년이며 밀도 결핍이 약 20%에 달하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델이 우주 구조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긴장은 위기라기보다 경계이다. 관측이 이론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최전선인 곳이다. 우주 구조는 또한 암흑 에너지, 즉 우주 가속을 일으키는 신비한 힘을 연구하는 실험장 역할도 한다. 공허는 평균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군집은 집중된 중력을 통해 팽창에 저항하므로 우주 역사상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구조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클리드 미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지난 10억 년 동안 수십억 개 은하의 모양과 위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매핑함으로써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인지 아니면 공간과 시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지 검증할 것이다. 어떤 답이든 혁명적일 것이다. 우주상수 형태의 암흑 에너지는 가장 단순한 이론적 모델을 확증하지만 그 근본적 본질은 설명하지 못한다. 변하는 암흑 에너지는 현재의 이론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한다. 이제 우주 구조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너는 8,000m 너비의 행성 위에 있었다. 너는 중력적 경계가 대략 이 광년에 이르는 태양계 너머를 건넜다. 별들 사이 공간을 지나 20만 광년 너머의 은하를 감상했다. 1천만 광년 떨어진 국소 그룹에 도달했고 5,400만 광년 떨어진 버지니아 군집, 5억 광년 거리의 라니카 최운하단을 거쳐 이제는 모든 방향으로 펼쳐진 우주 구조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 수십억 광년에 걸친 필라멘트, 벽, 군집, 공허의 테피스트리로 개별 은하들이 그 안에서 전보다 작은 패턴으로 조직되어 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모든 은하, X선 관측소가 매핑한 모든 군집, 은하 설문조사로 확인된 모든 최운하단은 이 우주망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태양계 전체가 하나의 노드와 하나의 필라멘트, 그리고 하나의 최운하단에 속하며 이 구조는 우리의 관측 범위 끝까지 뻗어 있다. 1300개 은하와 수조 태양 질량을 가진 버지니아 군집은 수백만 개 노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10만 개 은하를 가진 라니아는 수많은 유역 가운데 하나다. 이제 이 여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다음 연결 고리를 생각해보자. 각각의 링크는 이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구는 한 별이 도는 하나의 행성이다. 그 별은 은하계 내 4천억 개 중 하나입니다. 그 은하계는 지역그룹 내 80개 넘는 은하계 중 하나입니다. 지역그룹은 천여자리 성단으로 향하는 작은 구조물입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라니아 초우주단 내 여러 개의 노드 중 하나입니다. 라니아는 관측 가능한 우주적 거미줄 속 수백만 개의 초우주단 중 하나입니다. 각 구조는 이전 구조를 담고 있는데 마치 바다가 한 방울의 물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매 단계마다 하나의 규모에서 다음 규모로 넘어갈 때마다 이전 규모는 보이지 않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압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를 지구 크기의 구체로 표현한다면 라니아 초우주단은 그 내부의 중간 크기 도시 정도인 약 70km 크기가 될 것입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몇 킬로미터로 줄어들고 이는 단 하나의 동네를 짧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 그룹은 1km 조금 넘게 압축되어 도시 몇 블록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는 수영장 길이만큼 축소됩니다. 그리고 태양계, 즉 인류가 물리적으로 탐사한 모든 것, 우리가 발사한 모든 우주선, 우리가 보낸 모든 신호는 단 하나의 박테리아보다도 작아집니다. 수영장 안의 박테리아, 동네 안의 박테리아, 도시 안의 박테리아, 지구 안의 박테리아입니다. 이것이 압축입니다. 각 단계는 단순히 이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멸시킵니다. 우주적 거미줄은 어떤 작은 구조도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설계도를 드러냅니다. 섬유, 벽, 공허의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빅뱅 이후 초기 밀도 요동이 138억 년에 걸친 우주적 진화의 결과로서 중력의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우주적 거미줄의 모든 실은 조금 더 높은 원시 밀도를 따라 그려졌으며 모든 공허는 주변보다 약간 적은 물질로 시작된 영역을 나타냅니다. 우주적 거미줄은 우주 팽창 동안 일어난 양자 요동의 화석 기록입니다. 이는 소립자 규모에서 수십억 광년 규모의 구조로 확대된 것이며 우주의 자서전으로서 중력과 시간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광속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거미줄은 시계 역할도 합니다. 서로 다른 거리에서 우주 구조를 관찰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나이에서 그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섬유와 성단은 오늘날의 거미줄을 보여줍니다. 먼 곳의 구조는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거미줄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전문학자들은 우주적 진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섬유가 더 빽빽했고 공허는 더 작았으며 성단은 덜 거대했습니다. 거미줄은 더 촘촘하고 더 응축되었으며 덜 뚜렷했습니다. 우주적 시간에 따라 거미줄이 진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유리창에 서리 결정이 형성되는 시간 경과를 보는 것과 같지만 그 유리창은 수십억 광년 너비이고 서리의 성장은 10억 년이 걸렸습니다. DEESI 장치, 즉 암흑 에너지 분광계는 현재까지 가장 야심찬 3차원 우주적 거미줄 지도를 제작 중이며 수천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까지의 정밀한 거리 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단계별로 공개된 초기 결과들은 지난 110억 년 동안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그림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클리드의 광범위 영상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심층 분광 관측과 결합된 이 설문들은 원시 씨앗에서 시작된 우주적 거미줄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광대한 구조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종 조사들은 모두 같은 겸허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전체 우주의 무한소수 부분 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거미줄 자체는 어떤 것도 아니며 저의 벽이나 가장자리가 아니라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로 인해 형성된 지평선에 의해 제한된 경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당신의 발자국에서 수십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섬유까지 은빛이 우주가 시작된 이후 이동한 거리로 정의된 유한한 공간 내에 존재합니다. 그 경계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거나 결코 보지 못할 잠재적 무한한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거대함 속 우주적 거미줄은 곧 하나의 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원자 크기 분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이 문장은 과학에서 가장 흔히 오해받는 숫자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 더 진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 만에 우주가 방사선에 투명해지면서 빛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은 138억 광년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동안 계속 팽창했습니다.
138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당시 훨씬 더 가까웠으며 그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의 팽창은 그 대상들을 점점 더 멀리 데려갔습니다. 그 고대 광자가 결국 망원경에 도달할 때 그 대상들은 현재 약 465억 광년 떨어져 있게 되며 반대 방향을 고려하여 2배인 930억 광년이 우주의 전체 지름이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동하는 동안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 가능한 구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점은 각각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465억 광년의 관측 구체를 가지며 모든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만약 아마데라 은하의 행성에 있는 천문학자가 있다면 그 관측 범위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우리의 우주와 겹치지만 한쪽으로는 250만 광년 더 멀리 확장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250만 광년 짧아져 있습니다. 모든 관측자는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우주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 유한한 빛 속도의 기하학적 필연성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현재 추정치는 은하의 총수를 대략 2조 개로 잡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데이터와 수학적 모델링을 결합하여 발표된 이 수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관측 장비의 검출 한계 이해 놓인 많은 작은 희미한 은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2조 개의 은하 각각은 수백만에서 수조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측 가능한 부피를 합산하면 총 별의 수는 약 10의 24제곱, 즉 7자리의 별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 숫자는 1 뒤에 24개의 0기 붙은 수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존재하여 각 해변, 사막, 해저, 지구 전체 표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발견된 MOMZ 14 은하가 지금까지 스펙트럼 분석으로 확인된 가장 먼 은하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빅뱅 후 불과 2억 8천만 년 만에 나타난 우주를 보여주며 이는 적색편이 14.44에 해당합니다. 이 은하는 지금은 약 338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주 팽창으로 인해 거리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MOMZ 14 은하는 이론적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더 밝고 더 조밀하며 더 화학적으로 풍부하여 우주가 형성된 직후의 은하들보다 훨씬 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존재와 표준 우주론이 예상한 것보다 약 100배 더 밝은 초기 은하들의 발견은 우주 초기의 별 탄생이 예상보다 훨씬 활발하고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단순히 관측 범위를 넓힌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초기 우주가 우리가 설명하려 했던 모델에 도전하는 속도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 멀리 있는 경계는 먼 은하들이 아니라 빛의 벽에 의해 표시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는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전자기 신호입니다. 우주가 약 38만 년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최초의 안정된 원자가 형성될 만큼 충분히 냉각되었을 때 방출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주는 광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던 불투명한 플라즈마 안개였으며 너무 뜨겁고 밀집되어 있어서 광자는 자유전자와 충돌하지 않고는 미시적인 거리 이상을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가 형성되고 전자가 궤도에 잡히면서 안개는 걷혔고 빛은 갑자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로 계속 우주를 가로질러 흘러왔습니다. 그 원시의 빛은 지금 지구로 도달하며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138억 년 동안 늘어나 마이크로파 파장으로 늘어났고 온도는 약 2.725도 켈빈입니다. 이 빛은 매우 균일하며 천문학자들이 어느 방향을 보든 온도 차이는 수십만 도 이내입니다. 이 균일성은 초기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평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요동에 의해 형성된 아주 미세한 밀도 변동의 잔상들입니다. 이 미세한 파동들은 플랑크 위성에 의해 정밀하게 분석되어 결국 모든 우주 구조의 초기 조건들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하, 모든 은하단, 우주망의 모든 필라멘트는 무한소수의 온도 변동 패턴에서 유래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또한 절대적인 관측 한계도 정립합니다. 어떤 전작이 망원경도 그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우주가 투명해지기 전에는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최초 38만 년은 이 고대 방사선 벽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관측창이 결국 이 장벽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생성된 중력파는 더 이른 순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빅뱅 후 1초쯤에 물질과 분리된 중성미자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우주 배경 중성미자 배경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검출하는 기술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의 과거를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우주의 태아 초상화로 원시 상태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초기 우주의 모습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더 많은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 양에 관해서는 현재 물리학이 제약을 가하지만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엄격한 방법은 우주의 공간 공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거대한 구의 표면처럼 곡률져 있다면 공간에 그린 아주 먼 삼각형들은 곡률이 양수일 때는 각의 합이 180도보다 약간 더 크거나 음수일 때는 약간 작을 것입니다. 플랑크 위성의 측정 결과는 공간이 우리의 측정 정확도 내에서 평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평평함은 우주가 무한하거나 관측 가능한 부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플랑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은 전체 우주가 적어도 관측 가능한 부피보다 250배 이상 크며 최소 지름은 대략 23조 광년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하한이 맞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 부피의 1500만 분의 1보다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 하나당 적어도 1500만 개의 은하가 우리의 관측 범위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진정한 우주는 훨씬 더 크거나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진지한 숙고를 요구합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무한한 수의 은하, 별, 행성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 법칙과 상수가 균일한 무한 우주에서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물질의 배치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는 우리 태양계, 우리 행성, 그리고 우리 문명과 똑같은 구성을 포함한다. 진정으로 무한한 우주에서는 원자 배열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형성하는 정확한 조건을 반영하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무한의 의미는 단지 이상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일무이함의 개념에 도전한다. 무한한 공간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게 된다. 당신도 포함해서. 우주가 무한인지 아니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의 영역은 영구히 접근할 수 없다. 이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다. 이는 물리 법칙이 부과하는 한계이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은 가속화되고 있다. 1998년 먼 곳의 타입 IA 초신성을 연구하는 두 독립적인 팀은 우주의 팽창이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아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힘이 공간을 점점 더 강하게 밀어내고 있다. 그것은 더 나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며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 암흑 물질은 약 27%를 차지한다. 별과 행성, 사람을 이루는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보통 물질은 약 5% 정도다. 우주는 주로 우리가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근본적인 본질은 여전히 물리학에서 가장 깊은 미해결 문제 중 하나이다. 암흑 에너지의 가속 팽창은 은하들이 일정 거리 이상일 때 현재의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은하들이 공간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며 은하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는 동일하다. 오늘날 그 은하들이 방출하는 빛은 결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인과적 지평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관측하거나 소통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기준선을 넘는 은하의 수는 매 순간 증가한다.
가속 팽창은 점차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우주적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약 1000억 년 후 만약 암흑 에너지가 현재 측정대로 계속 행동한다면 지역 은하군 너머의 모든 은하는 우주 사건 지평선을 넘어 멀어지고 적색편이 되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먼 미래 시기에 발생한 문명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합쳐진 잔해, 그 주변의 소수의 중력 결합 위성들만을 볼 것이다. 1조 년이 넘는 시간 후에는 우주 배경 복사조차도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도구로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긴 파장으로 늘어나 버릴 것이다. 빅뱅의 증거, 우주 팽창의 증거, 다른 은하들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그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더 큰 우주가 존재한다는 관측적 근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확장으로 인해 영원히 숨겨진 채 한 개의 은하 안에 고립된 채 살게 될 것이며 우주의 진정한 본질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주 역사의 짧은 시기에 존재하는데 이때만이 증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주 배경 복사는 아직도 우리의 기기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고 먼 은하들은 수십억 년의 여정을 거쳐 우리 검출기에 빛을 보내고 있다. 우주의 거시적 구조는 여전히 은하 조사와 중력 렌즈 지도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시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서서히 자신의 역사를 지우며 증거를 손에서 멀리 끌어내고 있다. 하나의 은하씩 이제 잠시 물러서서 전체 여정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 이야기를 8000m 지름의 행성 표면에 서 있는 키 1.8m의 인물로 시작했다. 그 행성은 9300만 마일 떨어진 별을 공전한다. 그 별은 4000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20만 광년 너비의 은하 중 하나다. 그 은하는 1000만 광년 너비의 지역 그룹 내에 80개 이상의 은하 중 하나다. 그 그룹은 5400만 광년 거리의 은하단에 속한다. 그 은하단은 5억 광년 범위의 최운하단에 존재한다. 그 최운하단은 수십억 광년에 걸친 필라멘트와 공허의 우주 구조망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모든 필라멘트, 모든 공허, 모든 은하,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원자는 관측 가능한 930억 광년 지름의 구 안에 존재하며 이는 전체 우주의 150만 분의 1 이하일지도 모른다. 그 모든 단계는 같은 패턴을 따랐다. 믿기 힘들 만큼 거대한 것처럼 보였던 규모가 다음 단계에서는 무시해도 될 만큼 작게 드러났다. 태양계는 가장 빠른 우주선이 수십 년 동안 일부를 지나갔던 곳이었지만 은하 내에서 사라졌다. 수천억 개의 별과 수조의 태양 질량을 가진 은하는 지역 그룹 내의 하나의 빛나는 점이 되었다. 그 지역 그룹은 결국 버지니아 은하단의 작은 일부로 해체되었다. 버지니아 은하단은 수백만 개의 노드 중 하나로 축소되었고 그 가장 큰 구조인 우주 구조망은 관측 가능한 부피 내에 들어오며 이는 전체보다 원자 크기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주 규모의 핵심 진리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우주가 크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우주는 재귀적으로 겸손하게 만든다. 당신이 채택하는 모든 기준,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결국 아직 고려하지 않은 더 큰 틀 안의 작은 세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규모에서도 멈추고 이제 나는 중요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모든 수준은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크고 위에서는 사소한 것과 동시에 존재한다. 태양계는 인간의 경험을 넘어 광대하며 은하 규모에서는 무의미하다. 은하는 은하 경험을 넘어 거대하고 우주 규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무한 소수점 일부일지도 모른다. 이 재귀는 진정한 우주의 규모를 단순한 크기와 다르게 만든다. 큰 수는 단지 큰 수일 뿐이다. 읽고 기록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규모를 다음 규모로 체계적으로 붕괴시키는 과정은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것은 인간의 직관이 우주에 대해 약간 잘못 조정된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의 뇌는 발걸음 거리와 던지는 거리의 세계를 탐색하도록 진화했다. 어느 정도 노력으로 대륙과 대양을 포괄하는 직관을 확장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숫자는 추상화가 된다. 달까지의 거리는 숫자다. 은하의 지름도 숫자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숫자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당신의 뇌가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감각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은하 사이의 텅 빈 공간을 느낄 수 없다. 우주 필라멘트의 공류를 감지할 수 없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광자의 140억 년 여행을 직관할 수 없다. 이 숫자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 순수한 데이터로 존재하며 경험에 묶여 있지 않으며 몸이 만난 적이 없는 어떤 것에도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작은 행성 표면에 임시로 모인 원자들의 집합체로 한 은하의 두 조조 중 하나에 궤도하는 존재이다. 당신의 몸은 태양계가 존재하기 전에 폭발한 별들,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 몸속의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 원자들은 폭발과 별의 바람을 통해 우주로 배출되어 수백만 년 동안 선군을 떠돌았으며 결국 중력에 의해 끌려와서 우리의 태양계가 된 가스 원반에 흡수되었다. 당신은 단순히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우주를 재배열하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존재다. 물질이 물질을 인식하게 된 것,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 수십억 년의 우주 시간 동안 나타난 것. 이것은 감상적인 관찰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사실이다. 우주 공허의 확장과 은하단의 붕괴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또한 당신이 이 말을 처리하는 동안 뉴런에서 발사되는 전기화학적 신호를 지배한다. 중력은 우주망을 형성했고, 핵융합은 원소를 만들었으며, 화학은 분자를 조립했고, 생물학은 세포를 조직했으며, 의식은 그 생물학적 복잡성에서 생겨났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딱 한 곳에서만 증거를 찾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강력하여 고대 빛의 파편들로부터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7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진화한 종은 135억 년 전의 광자를 감지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냈다. 수십억 광년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물질 분포를 지도화했다. 다른 은하의 블랙홀 그림자를 촬영했다. 별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를 채운 원시 폭발의 희미한 빛을 측정했다. 다른 세계에 기계를 착륙시키고 충돌하는 중성자별에서 오는 중력파를 감지하며 우주의 팽창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힘의 영향을 받아 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마지막 사실은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68%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물질의 85%를 직접 감지할 수 없다. 우주 전체 부피의 작은 일부 이상을 관측할 수 없다.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입자 물리학 이론은 불완전하며 우주 진화에 대한 최고의 모델은 측정은 하지만 첫 원리에서 도출할 수 없는 매개 변수들을 포함한다. 정직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 깊이 무지하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유클리드 망원경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3차원 우주 구조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최초의 별들이 탄생하던 시대로 관측의 최전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암흑에너지 분광기구는 전례 없는 정밀도로 우주의 팽창 역사를 측정하고 있다. 중력파 관측소들은 완전히 새로운 우주 관측 채널을 열고 있다. 이 모든 도구들은 우리의 이해를 정제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구조와 복잡성의 새로운 층을 드러낼 것이다. 진정한 우주의 규모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미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우주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무력감이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 결론은 증거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자금은 공간적 측정일 뿐이다. 의미는 아니다. 한 인간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진화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 미시적으로 작고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칠판에 적힌 하나의 방정식이 문명의 기술적 궤적을 바꿀 수도 있다. 물리적 크기와 우주의 중요성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직관하는 선형적 관계가 아니다. 우주는 부피에 따라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진정한 우주의 규모가 드러내는 것은 더 섬세하고 더 비범한 것이다. 그것은 우주가 수십억 년과 수십억 광년을 넘어서서도 초기의 단순함에서 조직된 복잡성의 출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양자 요동이 우주 구조로 변했고 수소는 별이 되었으며 별은 무거운 원소가 되었고 무거운 원소는 암석 세계가 되었다. 화학이 생물학이 되었다. 생물학이 이 작은 행성 표면에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이 전체 연쇄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했다. 우주의 규모는 인간의 무의미함에 대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들어낸 물리적 과정의 깊이와 풍부함에 대한 선언이다. 양자잡음에서 의식적인 관찰로의 여정에는 수십억 광년과 수십억 년이 필요했다. 이 광대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메커니즘이다. 당신은 8,000마일 너비의 암석 위에 앉아 있으며 한 별 주위를 도는 그 별은 4천억 개 중 하나이고 이 별은 2조 개의 은하 중 하나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15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부피 내에 있다. 당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모든 규모는 다음 단계의 내부에서는 오차에 불과했다. 숫자는 현실이다. 거리도 물리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한 광년도 낭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과 시간의 광활한 공간 어딘가에서 우주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공허함도 희미하게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은 깨어나서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측정하기 시작했다.